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6명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종교시설과 직장,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 목사는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신규 확진자 오늘 9시 반에 발표한 수치로 136명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수치는 119명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다소 오른 것 같습니다. 수도권만 보면 서울에서 67명, 경기에서 29명, 인천에서 2명, 98명 정도라서 한 100명에 좀 못 미치는 수치니까 이거 역시도 어제보다 좀 오른 상황입니다. 다만 사망자가 5명이 좀 늘었다는 점도 좀 걱정스러운 대목인데 오늘 이 확진자의 상황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주말 동안에 많이 감소했었던 확진자가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약간 증가한 모양새인데요. 이제 이런 월요일 날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양새는 지금까지처럼 이제 코로나19 검사가 주중에는 더 활성화되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발생했었던 국내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75명에 비하면 확진자 숫자는 많이 감소를 한 게 맞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208명의 신규 확진자가 이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매일같이 발생을 했는데 네. 지금 수도권도 어저께 기준으로 98명이니까 이제 100명 아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증가세가 꺾인 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증가세가 꺾임에도 불구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아직까지도 이제 일부 한 20% 정도가 네. 유지가 되는 게 하나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일단은 조금 둔화된 양상이지만 그동안 늘었던 위중증 환자에 따른 사망자와 그다음에 이제 진단 검사를 늦춤으로써 나중에 발견된 환자들이 급작스럽게 위중증으로 가다 사망하는 사례들이 지금 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분명한 상황인 것 같은데 강화된 2단계, 그러니까 2.5단계 시행 이후에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오늘 서울의 확진자가 67명으로 발표됐고 어제 47명에 비하면 20명 정도 늘어난 수치긴 하지만 지금 강동구 콜센터에 여파인 것 같고요. 확실히 집단 감염의 고리의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확진자 수, 확진세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봐도 되는 상태인가요, 지금? 예, 맞습니다. 일단 증가세가 둔화됐고 많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는 안정세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질환을 볼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양상이 처음에 이 감염 질환이 증가할 때는 처음에 천천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 지수에 따라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만만하게 봤다가 금방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확진자를 만나게 돼서 당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감소할 때는 처음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조치에 의한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의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천천히 감소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들, 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이제 지난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 25% 정도 이동량이 감소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또는 여러 국민들의 어떤 방역 수칙에 대한 준수와 같은 것들 때문에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한 400여 명까지 올라갔던 확진자 숫자가 이제 급작스럽게 감소하는 거는 맞는데요. 네. 근데 이 숫자가 앞으로 계속 감소를 하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천천히 감소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아마 이런 기조를 지켜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이제 한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는 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민의 협조, 방역 당국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간 이 코로나19 확진의 국내 코로나19 확진의 큰 축이었던 사랑제일교회하고 그다음에 8.15 이제 도심 집회 관련된 확진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도 하나의 축입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는 진단을 받아서 관리가 되기 때문도 있지만 이 위험군이 이제 지지난주를 기점으로 잠복기가 끝났고 그다음에 그 잠복기가 끝나면서 그 당시에 발병했던 사람들이 어떤 가장 활발하게 질병을 전파하는 기간도 이제는 거의 끝났거든요. 지난 일요일로. 그래서 이제 이 군에서의 어떤 전파 자체도 일부 감소하고 있는 걸로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이 군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으로 연결된 게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군 안에서의 또 감염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즉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대구 신천지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이 처음에 그 노출이 됐었던 분들 중에서 일부는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간 안에 발병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활발하게 감염을 전파하는 시기를 지났을 겁니다. 예, 근데 잠복기 2주 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지금 이 군안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 사랑제일교회는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8.15 도심 집회 참석자분들 한 70%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그룹 안에서의 모임이 그동안도 계속 이어졌었다면 이 그룹 안에서의 감염의 전파가 지금 소규모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이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으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위험군 안에서의 어떤 전파 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파악이 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관련된 사람들 아직 검사받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무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파를 시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른 검사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또 해줄 수 있는 얘기겠네요. 네, 비록 이제 이분들의 잠복기와 그 다음에 질환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네. 이제 그 안에서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도 좀 계속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풀려난 지 140일 정도 된 상황에서 다시 수감이 된 건데 신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재수감 결정이 난 겁니다. 법원에서 내린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법원에서 일단 간단한 이유를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할 때 제시했던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당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주거는 제한을 하고 외출은 허용되지만 사건 관계인을 만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위법한 집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중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위법한 집회에 참석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관련된 집회가 이제 여러 가지 신고가 됐고 어떤 것들은 금지됐고 어떤 거는 집행 정지로 해서 시작 자체는 적법한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파만파라는 곳에 했던 것은 처음에는 이제 적법한 집회였지만은 처음에 신고할 때 인원은 100인 이하로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수천 명이 모여들었고 그 수천 명이 뭐 갑자기 어떤 우연으로 모여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존에 준비된 내용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신고된 내용의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집회로서 해산 명령이 내려졌는데 거기에 또 저항하는 한마디로 그 이후로부터는 위법한 집회가 된 거죠. 예. 거기에 나서서 또 연단에 서가지고 그 집회를 독려하고 하는 행동을 한 거는 법원에서 정했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고요. 보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여러 가지 제한 조건 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특히 이제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수감 생활을 잠깐 면하게 해주는 것이지 마음대로 이제 활동을 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건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조건 위반으로 인해서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보증금도 몰취하는 결정을 같이 내린 겁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보석을 받고 있는 보석 허가를 받았던 것은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은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 사안인지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것도 한 140일이 지나긴 했지만은 처음에는 정광훈 목사가 자신의 건강상 이유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재판 자체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기 때문에 건강상 특별히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라면은 풀어주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굳이 표현하자면 병보석으로서 풀어준 부분이 있었는 예. 것인데 결국은 이제 저렇게 대규모 집회도 연단에 쓰고 또 불법 집회를 주도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연사를 하면서 이것이 과연 이제 보석의 기초가 됐던 상태가 맞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판단을 해보게 된 것이고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 전 목사가 보석이 되면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냈는데 이 중에서 3천만 원을 몰취하기로 했다고요? 네.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몰취라는 거 한마디로 국가에 기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예. 있고요. 근데 이제 의문인 부분들은 5천만 원 중에 왜 3천만 원만 몰취를 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 목사가 이제 관련돼서 제출을 할 때 3천만 원은 현금으로, 2천만 원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부분만 이제 몰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몰취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항고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법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마 법률상 가장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될 부분은 그 부분일 겁니다. 네. 지금 위법한 집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보석을 취소를 했는데요. 위법한 집회라는 것이 해당되는 집회가 최초에는 원래는 적법한 집회였는데 이후에 위법한 상태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이 당사자가 인지하거나 애견하거나 주도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계속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돼서는 이제 항고심에서 다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이제 정확하게 당시에 이 집회가 적법한 집회에서 불법한 집회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연단에 섰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제 뭐 버스도 대절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뉴스 보도가 있긴 한데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이 나왔고 오후에 수감이 된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교수님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연초에 우리가 설 명절을 한번 겪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사실 국내 확진자가 20명 미만이었던 그때이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 이후 맞는 사실상 첫 명절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정부가 간곡하게 자제를 요청드린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연휴에 대한 뭔가 위험성을 좀 판단한 거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연휴 기간, 특히 이제 추석이라고 부르는 기간은 굉장히 많은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인구 이동의 방향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으로부터 이제 지방 쪽으로 일어나는 방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은 아직까지도 코로나19 감염이 거의 이제 100명 가깝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분들이 지방을 방문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 안에서의 어떤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예를 우리는 어디에서 봤냐면은 중국의 최초의 코로나19 확산 사례에서 봤습니다. 중국이 중국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산됐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춘절 때 인구 대이동이거든요. 춘절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어떤 이런 추석 연휴에서의 이제 가정 방문이라든가 이런 고향 방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의 기포가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확진자 절반 정도는 무증상이거든요. 그리고 무증상인 상태에서 당연히 가족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가족 안에서의 감염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항체 검사를 기반으로 한 가족 내 코로나19 전파율을 보게 되면은 일단 가족 내 안에서의 코로나19 전파율은 거의 70에서 80%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확진자가 가족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분명히 이제 이번 추석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또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 찾아뵙기 때문에 더 고령층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도 감염이 된다면 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가장 큰 희생을 보이는 분들이 바로 고령층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석은 조금 저희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추석 연휴가 5일인데 그 기간 사이에 개천절이 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개천절 동안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한 건수가 서울에서 지금 70건 정도가 돼서 서울시가 이걸 모두 지금 금지 통보한 상황입니다. 보수단체들은 뭐 거리두기 단계가 어찌 될지 모르니 단계가 내려가면 그때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두고 신고를 한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하지만 사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불법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걸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처벌 수위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감염법 예방법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염법 예방법상으로는 현재 이제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는 집회 자체가 원칙적으로 바로 불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이 대해서 이제 다시 행정소송으로 불복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 집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이라서 집합 제한 명령 자체를 중단하는 조치가 잠깐 내려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서로 간에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이제 행정법원 차원에서 이제 금지 통고가 효력이 계속 이어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집회를 할 경우에는 네. 감염법 예방법상으로는 이제 처벌수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한 벌금형이 가능하고요. 예.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집시법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명백하게 해치는 집회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에 대해서요. 그래서 집시법 위반으로 별도의 또 고발 조치 그리고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200만 원이라는 게 뭐 그 집회를 한 단체의 초포괄적으로 내려지는 금액인 건가요?
참가자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고 단체에 대해서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감염법 예방법상으로는 이제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그 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벌금형이고요.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이지만은 일반적인 어떤 제한 명령들을 어기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우유를 하고 있고, 다만 집시법에서는 관련돼서 징역형으로 규정하는 법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런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주최 측에 대해서는 실형이 실제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법적인 제재가 충분히 가해질 여지가 있다라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주셨고, 일단 오늘도 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사례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를 기점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참석자 다수가 지금 감염이 된 상황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대구 이어 대전서도 이제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 발에 이제 감염이 생겼는데요. 이제 대구 지역에서 최근 이제 집단 감염이 이제 2차례가 있었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대전의 웰빙 사우나와 관련된 감염이었었는데요. 이러한 감염들이 지금 그 N차 감염을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안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감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을 해봤더니 그 역학조사 결과가 대전 지역에서 시행을 했었던 그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하고 연결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여러 사업 설명회라던가 이런 것들과 연관된 집단 감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관련된 분들 중에서 특히 12명 중에 이제 7명 이 감염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방역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모임을 가질 때는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하고 준수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 지금 이 첫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더 커지는 거라고 보세요? 일단 사업 설명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밀접해서 모여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뭔가를 설득하려는 일종의 과정이다 보니까 대화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일부 이런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식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지금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국은 코로나19를 잘 전파할 수 있는 요인들하고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 설명회를 통한 집단 감염들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례, 그러니까 대전의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 참가자 2분이 세신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중에 한 분은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을 숨겼다고 합니다.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하는 것의 위험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변호사님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시죠. 네, 그 역학조사 방해죄는 감염법 위반 18조 3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법 예방법에 징역형 규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게 바로 역학조사 방해죄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고위험체 병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감염법 예방법상으로는 역학조사 방해 행위를 굉장히 엄단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처단형이 실제로 내려지는 선고형에 있어서도 이제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과거에 이제 상반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최근에 구속 수사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봐서 이제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좀 이 조사에서 제발 이제 모두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그런 거짓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역학조사에 좀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강동구 콜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1층에 콜센터가 있었던 건물 1층에 ATM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ATM기를 이용한 사람들까지도 다 검사를 받아달라라고 이제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ATM을 통해서도 감염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데, 그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없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감염은 이제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입에서 나온 비말이 가라앉는 곳은 주변 환경의 표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변 환경의 표면은 당연히 우리의 손이 닿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다음에 사람의 손은 생과계로 얼굴에 자주 접촉이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코나 입 주변으로 접촉이 됐을 경우에는 손에 묻어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당연히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개인 위생,
얘기를 할 때 항상 마스크 착용을 최우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얘기가 항상 손위생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지고 난 뒤에 또 외부에 나갔다 온 데는 반드시 손위생을 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ATM과 같은 장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손이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지고 난 뒤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이런 손위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일부 떨어져가 그 수행률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측면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ATM 같은 장비들이 이제 최근 들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구리 성분의 보호 필름들을 붙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과신하시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리 같은 보호 필름들 같은 경우에 분명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능력 자체는 다른 표면에 비해서 높지만 이런 것들을 죽이는데도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상은 걸려야지만 바이러스 숫자가 절반 이하로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터치하는 경우는 당연히 손에 바이러스가 묻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전파의 위험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동구 콜센터 사례 관련해서 변호사님 나온 김에 한 가지 여쭤볼게. 이게 지금 그 콜센터가 칸막이 높이라든가 그러니까 근무자들 사이의 거리라든가 이런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좀 드러났잖아요. 네. 이런 좀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ATM기든 아니면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뭐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이든 지역사회로 감염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발생한 것에 대한 뭐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상태입니까? 이런 쪽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누어서 봐야 하는데요. 근데 민사상 인과관계도 이 인과관계가 자연적으로 조건적으로 이어지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당사자가 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이 정도의 책임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애견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모두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직장 안에서 안전 조치들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직장 내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다면은 네. 그 근로자라든지 근로자 가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기계들을 만져가지고 그 지역 사회로 감염된 경우에는 이제 인과관계가 좀 희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까지를 회사가 예견하고 책임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사상 어떤 논문이라든지 법리가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법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실제로 소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감염이 이 감염 때문이라는 것들에 대한 입증을 원고 쪽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고위험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감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난 겨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이미 독감에 의한 사망자 수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 3만 명이 넘는 사망자 수를 기록하면서 이제 네. 독감에 대한 한바탕 홍역을 치렀었는데요. 이런 독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질환이지만 한편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이미 유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독감이 다시 호발을 하게 된다면은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그런 더블 팬데믹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더블 팬데믹에 대한 예측은 다들 이제 많이 전문가들 사이에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지만 혹시라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돌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돌게 되면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증상으로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응은 진단검사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 중에 감염 가능성도 일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받을 그 진단검사를 받는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도 독감은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니까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는 최대한 막고 코로나19에 대한 관리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작년에 미국에서 큰 피해를 봤던 것들을 생각을 해서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새롭게 좀 추가되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은 그동안도 이제 그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을 계속 장려를 해왔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무료 독감 그 예방 접종 대상에 15세에서 19세, 60에서 64세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네. 이 추가가 되는 이유는 15세에서 19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독감에 대한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군이지만 이 군의 그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무증상 감염을 많이 전파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재돼서 나타나는 것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제 일단 독감 네. 예방 접종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60에서 64세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역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또 연령군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일단 독감에 대한 것들을 먼저 예방을 하고 코로나19를 관리하겠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부터 어린이를 시작으로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른 해보다 더 기묘하게 좀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변호사님, 지금 의사협회 집단 휴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전공의협의회가 의료 현장에 복귀를 한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잡해가지고요. 일단은 좀 집행부가 사퇴를 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이제 병원 전공의 단위별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를 했고 예. 일부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 떠오르는 게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는 것이 국가고시더라고요. 네. 의대생들까지 지금 약간 동참을 해서 지금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현재 상황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시험 접수율이 한 1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국가의 여러 가지 보건 의료 정책들은 매년 정규적으로 의사가 이만큼 배출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군의관, 공중보건이 이런 경우에도 매년 의사들이 3,000명에서 4,000명씩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응시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한 해 의사들이 갑자기 배출이 안 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군복무에 의존하는 공공의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틀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또 이제 관련돼서 지금 의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도 불가능하고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극한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제 해법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전공의들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공정위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떤 얘기인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 이제 공정위에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이제 신고나 취하랑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좀 나누어서 봐야 하는 게요. 네. 대한의사협회에 관한 조사에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제 의약분업 관련된 파업에서도 이제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한번 인정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전공의는 좀 다릅니다.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라고 볼 수가 없고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위반의 조사의 대상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정거래위원회도 전공의 쪽 관련해서는 특별한 조사를 진행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집단 휴진, 특히 개원이들 관련된 이 부분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인지에 대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